여기 한국의 식당 안에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황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살고 있는 리처드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에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딸 케이트가 있어요. 제 직업은 셰프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학교를 졸업하였고 런던에 있는 호텔의 총 주방장으로 다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최고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덕분에 돈도 부족함 없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든 음식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음식은 위생상 하루가 지나면 모두 버리는데 그런 걸 보면 솔직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겐 필요한 음식일 수 있는데 그냥 버려지는 것도 옳지 못하고 버려진 음식은 곧 쓰레기가 되니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든 요리가 과연 바른 요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심한 권태를 느꼈습니다. 물론 호텔 업계에서도 호텔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저는 식재료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만든 음식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면서 음식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치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수익성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요. 식재료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꼭 필요한 재료만 구입했습니다. 레스토랑 내 과도한 식재료들을 두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는 레스토랑을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보다는 스페셜한 메뉴만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약제 레스토랑의 장단점은 극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레스토랑에는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고객의 수요를 예측해서 식자재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고객에게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 레스토랑에서는 맛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여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레스토랑을 다녀간 손님들의 긍정적인 리뷰와 평가가 입소문나기 시작했고 1년치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식당이 정말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순탄하게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어서 기뻤지만 제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다 눈치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딸 케이트 때문이에요. 케이트는 절 닮았는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꼭 이뤄내고 마는 성격이에요. 고집이 정말 세고 주관도 뚜렷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아이랍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 시절 시험 기간에 친구와 공부를 하다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바로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박은 절대 안 된다며 저와 아내는 무조건 반대했어요.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 한다고 말했고 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케이트가 저희의 의견을 수용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 외박을 반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딸이 나열해둔 이유를 본 순간 저희는 의견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케이트는 무조건 쟁취하고 많은 성격이에요. 그런 케이트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말했어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며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에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초청해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추진력이 남다른 딸은 바로 지원서를 냈는데 그게 덜컥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어는 물론이고 대학교를 마치면 영국으로 돌아와도 되고 또 한국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으니 그곳에서 생활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케이트의 말에 저희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부모와 상의 한 번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서 아내는 딸에게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딸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또 불합격하면 괜한 실망감을 안겨줄 것 같아서 합격하게 되면 말을 하려고 했었다네요. 어찌됐던 간에 딸의 인생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케이트는 이제 성인이니까요. 후회를 하더라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것을 케이트도 잘 알고 있어요. 케이트의 한국 유학은 잘된 일이긴 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먼 타국에서 몇 년씩이나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겉으로는 딸에게 축하한다며 응원해주곤 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케이트가 한국에 가기 전날까지 저는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들을 직접 요리해서 많이 먹였어요. 딸이 한국으로 가던 날에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일로 가는 것이지만 처음으로 저희의 품을 떠났으니까요. 한국에 간 케이트는 자주 전화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닳고 닳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딸의 주거 환경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딸은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보내더니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돈을 친구와 합쳐 방을 구했다면서 둘이 살게 돼서 더 좋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 반면엔 너무 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던 딸은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케이트는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시내 구경을 간다고 했어요. 노래방도 가고 사진도 찍으러 간다면서요. 말하진 않았지만 술도 자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케이트에게서 영상전화가 왔는데 밤에 축제하는 걸 보여주길래 학교 축제 중인 것이냐고 물었어요. 케이트는 축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밤은 낮보다 반짝인다나 뭐라네. 저는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케이트는 종종 같은 시간에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늦은 밤에도 돌아다녔다는 거죠. 케이트에게 전화가 온 날에는 케이트가 혹시나 사건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 날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들을 검색했고 아니나 다를까 폭행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어떤 뉴스는 대낮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한국은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역시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케이트를 믿어왔기에 최소한의 관여만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게 될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밤 늦게까지 놀기만 하는 딸이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딸 케이트의 안전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케이트를 데리러 한국에 갔어요. 저희가 단순히 여행을 온 줄만 알고 신이 난 케이트는 공항에 마중 나와 밝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맑고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술을 자주 먹는 것 같았는데도 피곤해 보이거나 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케이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어요. 택시에서 창밖을 보는데 분명 밤인데도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까만 서울의 보석을 부어놓은 듯한 화려함이 대단했어요.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시원한 밤 공기가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니 밤 10시가 다 된 시간에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어요. 케이트는 배고프지 않냐면서 밖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딸의 제안에 한국의 밤 분위기도 볼 겸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보고 가장 놀랐던 건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핸드폰을 채갈까봐 제가 다 걱정이 되던데 한국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밤길에 횡단보도를 혼자서 건너는 여성은 어떻고요? 그 모습에 놀란 저희는 한국의 밤거리는 원래 이렇냐고 물었어요. 딸은 도시 번화가의 대부분이 이렇고 후미진 골목에도 가로등이 많고 밝아서 한국인들은 밤에도 자유롭게 다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많아서 한국의 밤거리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안전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의 밤거리를 직접 걸어보니 이렇게 밝고 CCTV가 많은 곳에 범죄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해소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접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의 밤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나 활기차 보였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도 있었지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 같이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어울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거리는 많은 손길이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 곳곳에 수많은 가로수와 세련된 건물의 조화로움이 인상적이었어요. 정갈하게 깔린 보도블럭으로 도시 전체가 정돈되어 보였고 횡단보도 바닥에는 LED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휴대폰을 보느라 땅만 걷다가도 그 불빛을 보고 걸음을 멈출 수가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문 열린 음식점이 즐비하고 게다가 편의점 문 밖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어서 물건을 지키는 사람 없이 저렇게 놔두면 누가 훔쳐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놀라움의 연속인 한국의 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한국에 있는 케이트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딸은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소개해주겠다면서 어느 한 식당에 저희를 데려갔어요. 딸은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며칠을 연속으로 계속 먹었다고 했어요. 딸이 그토록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름 인정받은 셰프인 제가 만든 음식도 그렇게 극찬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이내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몸에도 좋지 않은 가공식품인 스팸에 육수만 부은 게 다였어요. 음식에 대한 성의라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국에서 스팸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고기 정도로 취급받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은 있지만 맛이 별로여서 그 이후로는 먹지 않았어요. 스팸 주변으로 끈적한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이 아주 기괴하거든요. 실망스러운 저의 표정이 티가 났는지 딸은 먹어보고 평가하라며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그 음식은 바로 부대찌개였습니다. 과거의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군인들이 미군들은 먹지 않는 깡통햄을 가지고 찌개를 끓인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한국에서는 부대찌개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잘 팔리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딸의 적극 추천에 저는 마음을 열고 부대찌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같이 있으면 안 될 식재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함께 끓여서 먹으니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 났어요. 심지어 스팸의 식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맛과는 전혀 달랐고 정말 색다른 스팸 요리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놀라운 맛이 나오는지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셰프인 제가 그것을 유추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대찌개의 맛은 마카로니의 치즈맛과 매콤한 양념맛, 그리고 스팸의 지방과 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외에 라면, 당면, 두부, 떡들은 모두 식감이 달라서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날 부대찌개는 제가 먹은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셰프로서 깨달은 것은 꼭 최고의 식재료로 만들어야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방문한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으로 유학 간 딸이 걱정되어 방문한 한국에서 안전한 밤거리에 놀라고 가공식품으로 만든 음식이라며 무시하던 부대찌개를 먹고 감탄한 영국 셰프 아빠의 재미있는 사연이었네요. 리처드 씨의 가족에게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욱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고집 좀 그만 피워. 이제 오빠를 받아주는 것도 지쳐.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아. 제발 오빠 앞가름이나 제대로 하면서 살아. 여성이 단단히 화가 나 오빠에게 심한 말을 퍼붓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헤이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답도 없는 망나니 오빠인 루카스가 있어요. 오빠랑 저는 3살 터울인데요. 오빠와 저는 자라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 일단은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장난감 취급하듯이 가지고 놀았어요. TV에서 레슬링이라도 하는 날이면 저를 상대로 레슬링을 했고 그런 짓궂은 장난들은 제가 결국 울음을 터뜨려야 끝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 팔을 너무 심하게 꺾어서 제 인대가 늘어난 적도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제가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닌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날 지경이에요.
게다가 오빠는 식탐도 엄청났어요. 부모님께서 나눠 먹으라고 사주신 피자도 제가 한 조각을 먹고 있으면 오빠는 네 조각을 먹고 있을 정도로 먹는 속도도 빠르고 먹는 양도 엄청 많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오빠는 자라날수록 먹는 양이 점점 더 늘었고 햄버거, 피자 같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만 좋아했어요. 그러니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오빠가 성장기 청소년이고 하니 키가 크려고 많이 먹는 것인가 보다 했는데 살만 찌고 키는 그대로이니 부모님은 오빠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점점 살이 찌는 오빠가 걱정된 부모님도 건강한 음식을 위주로 챙겨주셨지만 그건 또 먹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운동도 안 하니 점점 살이 불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이 입는 옷은 입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은 오빠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즐겨보라고도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오빠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먹기부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음식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먹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느낌 아시나요? 저는 오빠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서 먹는 것이 지긋지긋했어요. 오빠 덕분에 저는 아주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배부를 만큼 먹고 운동도 주기적으로 해서 두 분 다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오빠만 천덕꾸러기처럼 아주 거대한 몸을 가졌어요. 온 가족이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같은 가족이 만나 의심될 정도로 오빠는 남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어요. 오빠도 점점 살이 찌니 자신감도 좀 잃어가는 것 같고 뚱뚱하다고 학교에서 놀림받고 오는 날이면 초콜릿 한 봉지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저녁이 다 될 때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나와보라고 불러도 대답조차 없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없을 때 오빠 방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만화랑 유튜브만 잔뜩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혹시 공부나 건설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진 않을까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오빠는 공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학업 성적도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학교도 가지 않으니 진정한 백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오빠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망나니 오빠였습니다. 성인이라면 이제 인생은 각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의존하면서 살려고 하는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예약해야겠대요. 놀란 저와 부모님은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를 예약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여행을 좀 다녀와야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저렇게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빠가 매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어디라도 가고 싶어하는 의욕이 생긴 것 자체가 큰 발전이라고 하시면서 오빠에게 선뜻 비행기 삭과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저는 오빠가 어디로 여행 가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한국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좀 배울 것이 있는 유럽에 가서 견문이라도 넓히고 오면 오죽 좋을까. 좁아터진 그 아시아 국가에 뭐가 볼 게 있다고 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오빠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한국에 가더니 한술 더 뜨더라고요. 원래 예정된 여행 기간을 훌쩍 넘기고 돌아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부모님께 돈을 더 보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망나니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빠의 얼굴을 봐서 그런가 웬일로 살은 좀 빠져있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이 미국 음식에 비하면 칼로리가 낮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만 빠지면 뭐 하겠어요. 인간이 바뀌지를 않는데요. 한국에 여행 갔다 온 오빠는 여전히 또다시 방 안에 틀어박혀서는 뭘 하는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국에 가겠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마지막 부탁이니 한국에 가는 경비를 빌려달래요. 염치는 있는지 이제 달라고는 못하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적잖이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의 요청을 거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오빠는 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좀 달랐어요. 왠지 금방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진 않은 사람처럼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는 2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연락 한 번 안 할 것 같던 오빠는 꽤 자주 부모님께 연락을 했어요. 자기는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역시 타국에 오래 있으니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은 망나니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나라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어느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 바로 오빠였어요. 2년 만에 본 오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오빠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빠의 그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살이 자연스레 빠졌대요. 그 이유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답니다. 우선 한국 음식의 칼로리가 낮았어요. 미국 음식들은 대부분 고열량으로 튀기거나 고깃덩어리로 된 음식이 주를 이루는데 반면 한국은 나물로 된 채소 반찬에 고기 또는 생선을 곁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음식 구성이 건강하다 보니 같은 양을 먹어도 기존에 오빠가 먹던 칼로리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살이 빠지더래요. 한국에서 건강식을 먹고 와서 그런지 오빠는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고기나 칼로리가 높은 튀긴 음식보다 채소를 더 잘 먹더라고요. 심지어 오빠는 제 선물까지 사왔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화장품을 사왔더라고요. 요즘 한국 화장품이 세계에서도 유명한 거 알고 있냐면서요. 솔직히 달라진 오빠는 좋다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표현 한 번 해준 적 없던 오빠였는데 선물을 건네주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걸더군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항상 엄마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그 오빠가 말이죠. 순간 당황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자 괜찮냐면서 머리에 손까지 올리더군요. 저는 기겁을 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저는 빠르게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빠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더군요. 오빠는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더니 오빠가 비용은 자기가 낼 테니 집에 한국식 바닥 난방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온돌 공사래요. 알고 보니 오빠는 한국에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온돌을 사용하는 숙소에서 지냈는데 온돌을 처음 접한 느낌이 혁명과도 같았대요. 방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얼었던 발이 싹 녹는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히터식 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거든요. 카펫을 깔아도 한계가 있어요. 오빠는 이불에 몸을 누였는데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올라와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온돌의 기술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취업 비자를 준비해서 한국으로 다시 간 거였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깨 너머 기술도 배우고 온돌 기능사 자격증까지 따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에 텍사스에는 예상치 못한 한파가 불어닥친 적이 있었어요. 그 추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얼어버리게 할 정도로 강력한 추위 때문에 전기와 수도도 끊겼었거든요. 게다가 난방 시스템도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그 겨울 우리 가족은 삼중고를 겪으면서 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는 평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어려움인지라 정말이지 곤란하게 짝이 없었죠. 오빠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미국의 우리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끄떡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사실 온돌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한국에서는 온돌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 설치도 쉽겠지만 미국에서 온돌 설치가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설치는 하더라도 유지 비용도 무시 못하니까요. 오빠는 자신을 한번 믿어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온돌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불편했지만 부모님은 굽히지 않는 오빠의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온돌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온돌 시공업체 선정부터 설계 도면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며 온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오빠 모습을 보면서 저와 부모님도 기대를 가지고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온돌 공사가 마무리되고 처음 집에 들어갔는데 바닥에서부터 따뜻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고집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불편했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야 오빠의 선택이 탁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식 바닥 난방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집 내부를 데워주며 건조한 미국의 겨울철에도 적합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과거의 히터로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집안 공기 전체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무척 건조해지고 특유의 답답한 공기가 있거든요. 게다가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추운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방비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효율이 좋지도 않고 소음도 심하거든요. 온도를 겪어보기 전까진 이러한 불편함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식 온돌 난방이 엄청난 온기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 가족은 그 겨울 내내 얇은 옷을 입어도 될 정도로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한국식 바닥 난방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닫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거실 바닥에 누우시고는 바닥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몸을 녹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행복을 50대가 다 넘어서야 알았다는 게 안타깝다고도 하셨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도 의지도 없는 오빠가 너무 한심해 보였는데 한국에 다녀온 오빠는 예전에 제가 알던 오빠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더 일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또 한국에 간다고 하네요. 평생 백수로 살 줄 알았는데 오빠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멋져 보이기까지 해요. 추운 겨울이 되면 온도를 설치해준 오빠가 생각나고 오빠를 생각하면 오빠를 변화시킨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오빠에게 연락해 고민 상담도 하고 예전에 비해 많이 의지하게 되더군요. 우연히 한국으로 여행 갔다가 든든해진 오빠 덕분에 많은 일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너무 좋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철없던 오빠를 한심하게만 느끼고 있던 여동생 헤이즐 씨가 한국에 다녀온 오빠의 모습이 180도 바뀐 것을 보고 이제는 오빠가 든든하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오빠를 변화시킨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는 사연이었는데요. 헤이즐 씨의 가족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